정책학과 진할민 교수님인데 제가 환영의 박수.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 1일자로 저희 사회과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신규 임용된 진활민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되게 특이합니다. 활자, 민자, 그 다음에 성도 약간 진씨라서 이렇게 좀 이름이 특이한데 저희 부모님께서 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활자가 이제 백 살리다 활, 민자가 이제 백성민자, 백성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 너무 정치적 의미를 띠고 있는데 약간 활빈당이라고 예전에 그 홍길동전 그런 데 나왔던 이름이랑 좀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렇게 또 학생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모르고 또 좀 너무 학술적으로 제가 약간 좀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최대한 좀 쉽게 이렇게 풀어가면서 제 연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혹시 또 관심 있는 학생이나 그 교수님들께서 또 나중에 또 관심을 표명해 주시면 뭐 공동 연구라든지 함께 또 얘기 나눠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민군 관계, 핵무기, 그리고 약간 잠재적 변수를 통한 접근 방식 이런 얘기입니다. 약간 이제 용어들이 하나하나가 다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약간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민군 관계다. 이제 영어로 civil military relations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정치에 있어서 행정부가 있죠. 민간 정부가 있고 그런데 또 이제 많은 남성분들께서 다녀오신 이제 그 복무를 하신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과 군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는가? 거기서의 어떤 갈등, 협력 요소는 무엇인가? 왜 민군 관계에 갈등이 문제가 되고 혹은 그것이 어떻게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약간 민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어떤 국제 정치학의 하나의 어떤 분파 그리고 비교 정치학에도 좀 연관이 돼 있는 그런 분야이고요. 그리고 핵무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핵무기의 어떤 효과, 핵무기라는 것이 왜 누가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핵무기가 실제로 전쟁을 더 일으키는지 막는지 그런 부분들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잠재적 변수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여기 또 심리학과 교수님들도 많이 와 계실 텐데요. 일종의 어떤 우리가 현상을 관찰을 할 때 그것의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그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런 추상적인 개념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관찰을 하고 그것이 실제 존재한다는 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약간 통계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좀 이렇게 추구를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요소가 다 이렇게 좀 섞여져 있는데 어떻게 제 연구가 진행이 됐는지 일단 간단하게 제 양력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2022년에 텍사스 A&M 대학교 광주보다 훨씬 더운 텍사스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땄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이어서 텍사스에서 별로 멀지 않습니다. 한 뭐 비행기로 1시간 정도면은 멕시코가 바로 나오는데 요즘에 최근에 뭐 트럼프의 어떤 그 국경 문제 이런 걸로 한창 시끄럽죠. 그래서 이 멕시코랑 텍사스랑 아주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멕시코 몬테레이 공과대학교에서 이제 여기가 약간의 일종의 그 미국의 MIT를 멕시코에 우리가 한번 설립해 보겠다 이런 의도로 사실 이 멕시코 텍대 몬테레이라고 하는데 테크놀로지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일종의 어떤 그 우리가 테크놀로지 할 때 그런 의미인데 그 공과대학을 MIT를 그 멕시코의 어떤 성각자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멕시코의 사립대학을 세웠고 멕시코에 한 10개 대학 정도가 있습니다. 그 대학을 이 캠퍼스가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에 제가 이제 국제관계학부 여기도 이제 사회과학부가 있는데 경영학과도 있고 사회과학부가 있는데 여기 이제 국제관계학과 조교수로 1년을 일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많이 오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 생활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의 어떤 편의점도 그립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그리워서 육군사관학교 정치사회학과의 조교수로 이제 1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사에서 어떤 경험이 되게 좀 저한테는 좀 특별했죠. 여기는 이제 아주 자유로운 그런 연구 환경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모든 것이 이제 군대입니다. 일종의 부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육군 본부에 소속이 되어 있고 저도 이제 군무원으로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명령을 이 3스타 그 학교 장군한테 제가 명령을 받고 항상 뭔가 다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군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재밌게 일하실 수 있는 것이 육군사관학교입니다. 네. 아무튼 저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비판적이신 분들 있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제 연구 주제는 전반적으로는 국제안보 및 분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핵무기 그리고 민군관계와 국제안보 그리고 또 약간 제가 이제 관심이 가지고 있는 게 한미동맹의 어떤 그런 문제들 동맹 정책에도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최근에 제가 썼던 논문들인데 여기에 이제 다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강의로는 보통 이제 국제 분쟁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 핵심 주제는 쿠데타를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인가. 우리가 예전에는 참 이게 아픈 역사가 있었죠. 이 군이 민간 정치에 개입을 하고 그래서 독재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희생이 있었고 근데 사실 그런 쿠데타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아주 어떻게 보면 물론 민주주의가 많은 갈등의 요소가 있고 아직도 우리가 좀 민주주의가 완성이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명시적인 군의 어떤 정치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군이 어떤 정부의 명령을 확실하게 이제 따르는 것인데 아직도 사실 북한을 비롯해서 중국, 권위주의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 그리고 중동의 어떤 왕정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여전히 군이 사실 정치에 많이 개입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아시아에서는 미얀마 같은 곳에 내전이 일어났죠.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것에 또 반대하는 안티 쿠데타, 어쨌든 반 쿠데타 내전이 발생하고 결국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이 세계 정치에 있어서 되게 어떤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과연 이런 국가들, 권위주의 국가든 혹은 민주주의 국가든 혹은 어떤 이제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제 전환을 하고 한 이런 국가들이 과연 어떻게 쿠데타를 방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국제 안보와 전쟁, 분쟁과 연관이 되는 것을 일종 하나의 이제 세계의 어떤 축으로서 쿠데타 그리고 외부 안보 위협 그리고 쿠데타 방지 전략 이것의 어떤 관계를 보는 것이 저의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번 1월에 이제 출간된 논문인데 일종의 쿠데타를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적 그런 노력을 우리가 그것을 일종의 어떤 은닉된 변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그게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과연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측정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어떤 지표로서 잡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76개 민주주의 그 다음에 그 독재 국가들이 포함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약간 대표성이 있는 국가들을 바탕으로 해서 1965년부터 2005년까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일종의 활용을 해서 그것을 이제 측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발견될 때마다 그것이 일종의 그 국가가 쿠데타 방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혹은 적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 변수로서 이제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대통령 경호대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숙청 같은 것도 하죠. 뭐 북한이나 중국 이런 데 보면은 군인사들을 정기적으로 좌천을 시킨다든지 혹은 옷을 벗게 만든다든지 뭐 심지어 처형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이론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한 요소들을 측정을 해서 쿠데타 방지 전략을 통계적으로 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통계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심리학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는 건데 일종의 그 아이템 리스폰스 티오리 문항 반응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옵저브드 데이터 그러니까 그 측정된 데이터를 일종의 통계적 추정에 놓고 그것의 어떤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을 모델링을 해서 하나의 어떤 그 우리가 관심 있는 쿠데타 측정의 어떤 그 레벨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해내는 그런 통계 모델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떤 그 프로그램, R 패키지 프로그램, 그 다음에 어떤 MCMC 샘플링이라고 하는 어떤 베이지안 모델링을 통해서 이걸 다 측정을 했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 이제 측정된 어떤 값을 보면은 이게 이제 그래프가 보이시는데, 왼쪽을 보면은 이제 파키스탄이고 오른쪽은 이제 멕시코입니다. 제가 멕시코에 있었기 때문에 멕시코를 예로 든 게 아니라 일종의 약간 극단적인 그 둘의 비교를 한 거죠.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 아직도 여전히 여기는 군부가 사실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했는데 군부가 뭐 대통령, 총리를 갈아치운다든지 혹은 뭐 시도 때도 없이 군부가 개입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간 정부를, 선거로 뽑힌 민간 정부를 없애기도 하고, 여전히 어떤 군부의 영향력이 큰 그런 국가가 있고, 그런데 멕시코는 물론 내부적으로 참 문제가 많죠. 뭐 카르텔의 문제라든지 참 여러 가지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이 정부와 군의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되게 안정화된 그런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65년부터 2005년까지 이 국가들을 연도별로 이런 모든 지표를 활용해서 이렇게 그 모델을 넣어서 이렇게 추정을 해본 결과,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 어떤 정치적 그런 사건들, 변동, 그리고 어떤 정치 지도자가 이 집권을 하는가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그 총리들 이름이 다 적혀져 있고, 저기 오른쪽에 밑에도 보면 멕시코 대통령 이름들이 딱 이렇게 시기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쿠데타의 정도의 그 변화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관측이 되는구나. 아, 이게 실제 우리가 역사에서 봤던, 그리고 실제 우리가 그 이렇게 이때 군부에 대한 통제 정도가 높아졌더라, 낮아졌더라 하는 부분들이 실제 통계 모델로 이런 식으로 잡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약간 회색으로 조금 옅게 돼 있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요거는 사실 그 통계 데이터로 잡히지만 그것의 어떤 일종의 불확실성, uncertainty를 이 모델 자체가 스스로 보정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게 완전 현실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확실성도 여기에 어느 정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측정을 한번 이제 하고 나서 이 측정을 이제 뭔가 좋은 우리가 어떤 일종의 그 지표가 생긴 거잖아요. 툴이 생긴 거니까 이 툴을 통해서 과연 이게 외부의 안보 위협, 또 군사적 위협이 있을 때 이 국가들의 쿠데타 방지의 어떤 정도가 낮아질까 혹은 높아질까? 왜냐? 만약에 외부의 안보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그 군부를 너무 그렇게 거세게 압박을 하면은 군대의 어떤 역량이 그 군사적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막 그 숙청을 한다든지 군대를 쪼갠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군대가 결국 외부의 외적에 대항해서는 잘 싸우지를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외부 안보 위협에 따라서 쿠데타 방지의 정도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투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자, 핵무기는 과연 국제 평화와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이게 역설적인 그런 좀 주장이 있는데, 핵무기를 만약에 가지면은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는 핵무기를 가지면 당연히 핵이 너무나 거대한 그런 파괴적인 힘이 있고 핵이 있으니까 감히 어떤 나라도 그 핵을 가진 국가들한테 대들지 못할 것이다. 군사 분쟁을 일으키지 못할 거다.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또 역설적으로 인도랑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 보면 두 국가 모두 핵을 가지고 있거든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두 국가가 전면 전쟁을 벌이지는 않지만 카슈미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군인들이 죽고 심지어 전투기가 격추될 정도로 소규모 그런 분쟁을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이 국가들이 그런 식으로 전면 전쟁으로 비화될지도 모르는 그런 분쟁을 위험하게 하는 거지? 야, 만약에 핵을 가지고 있는 파키스탄에 공격을 했는데 만약 파키스탄이 핵을 사용하면 어떡해? 이렇게 사실 또 문제가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런 논쟁 속에서 과연 핵무기가 국제 평화와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 연구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논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핵무기는 저강도 분쟁, 그러니까 그 전면 전쟁이 아닌 소규모 군사 충돌을 억제한다. 왜냐?
확전으로 인해서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끼리 핵전쟁에 대한 어떤 공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강도 분쟁을 하다가 오물풍선을 막 이렇게 내려오는 걸 쐈는데 그게 만약에 전면 전쟁으로 되면은 안 되니까 그렇게 함부로 오물풍선을 쏘지 못할 것이다. 혹은 오물풍선을 보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핵무기의 어떤 저강도 분쟁을 억제하는 논리가 있고, 아니다. 핵무기는 저강도 분쟁을 억제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일종의 역설적인 상황이죠. 왜?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런 그 저강도 분쟁을 전면 전쟁으로는 감히 비화시키지는 못할 거니까 마음 놓고 저강도 분쟁에 있어서는 내가 오물풍선을 막 보내야지, 혹은 군인들한테 막 공격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저강도 분쟁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존의 논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대부분의 연구는 억제하지 못하거나 촉진한다. 이런 식의 어떤 경험적 증거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통계적 연구 혹은 사례 연구 이런 걸 통해서 발견을 했는데, 이 기존 연구들이 일종의 어떤 연구 설계라든지 혹은 그 방법론적인 통계적인 그 엄밀성에서 많이 부족했었고, 그런 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어떤 그 고정 효과 모형이라고 하는 그 국가의 어떤 특성을 일종의 그 픽스 이펙트를 넣어서 그것을 특성들을 일종의 모델에 반영을 해서 핵무기가 저강도 분쟁의 억제 효과를 실질적으로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정 시기에서 그런 식으로 통계 분석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제가 이론을 발견한 건 아닙니다. 기존의 연구가 있었는데 이 우리 공동 연구자들과 함께 그런 기존 연구를 막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방법론적으로 되게 어떤 미싱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어드레스를 해야 되겠다,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런 식의 핵무기를 이제 여기 왼쪽에 보시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국제 분쟁이 네거티브하게 일종의 억제 효과를 가진다, 저강도 분쟁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어쨌든 핵무기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제가 연구재단의 이제 신진 연구에 이제 하나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전에 제가 민군 관계에 좀 그 관심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민군 관계의 변화가 핵무기 및 대량 살상 무기에 그것을 추구를 하는지 안 추구를 하는지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군이 민간 정치에 많이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핵무기 및 대량 살상 무기를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새롭게 연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 새로운 연구 주제로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1976년도에 이 세계 지도인데 일종의 이 얼마나 그 각국의 민간 정부가 군을 얼마나 잘 통제를 하고 있는지를 일종의 그림으로 이렇게 그 지표를 활용해서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이게 사실은 좀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보면 군을 잘 통제를 하고 옅으면 옅을수록 군을 잘 통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은 약간 사우디아라비아 저기 중동의 지도 보이시죠? 되게 약간 파란색으로 강하게 이제 그 그림이 딱 그려져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그 빈살만 왕세자가 이렇게 있는 독재 국가인데 저게 어떻게 미국보다 이렇게 색깔이 더 진할 수가 있지? 오히려 그런 국가일수록 군을 통제하기 위해서 더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숙청을 하고 이런 식의 노력을 한다는 게 약간 이 지표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민주주의랑 그런 독재 이런 거랑 상관없이 군부 통제의 어떤 정도라는 것은 시기별로 국가별로 그리고 어떤 정치 체제에 따라서 이게 독재냐 군부 독재냐 그리고 어떤 그 왕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냥 하나 정도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또 핵무기를 또 관심이 있어서 그 호주 국립대학교에 있는 그 저 풀브라이트 동기입니다. 이게 장학금 같이 받았던 동기인데 서경원 교수와 이 핵무기 사용에 관한 이것을 일종의 잠재적 변수를 활용해서, 자 요즘에 막 그 러시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서방이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그 무기를 제공하면은 우리는 핵을 기꺼이 사용할 것이다. 그 메드베데프 그 대통령, 그 예전에 대통령했던 사람도 얘기를 하고 푸틴도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핵무기가 사용된 이후 한 번도 핵이 선제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그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어떤 원칙 혹은 타부라고 하죠. 터부시 되어 왔는데 그런 관념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관념이 실제로 어떤 지표를 통해서 얼마나 연도에 따라서 혹은 어떤 사건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한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측정하려고 시도를 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잠재적 그 터부가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은닉이 되어 있다. 잘 안 드러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하면 그것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일종의 지표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념화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그 지표들을 제가 그 서경원 박사와 함께 그러니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스 컨트롤, 그 다음에 어떤 성명, UN 보팅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해서 그걸 한데 모아서 1945년부터 2020년까지 뉴클리어 어떤 그 핵 불사용의 원칙이 어느 시기는 높아지고 어느 시기는 낮아지고 과연 어떤 요소에 의해서 낮아지고 높아지는지를 측정하려고 하는 그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어쨌든 좀 민군 관계 그리고 핵무기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뭐 따로따로 이렇게 연구하는 게 아니라 민군 관계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핵무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뭐 이렇게 민군 관계의 어떤 그걸 쿠데타 방지 지표를 어떻게 측정하려고 하는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걸 또 핵무기 여기다가 적용을 해서 또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방법론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고 약간 이렇게 조금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방향성이 하나로 있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를 좀 섞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혹시라도 이제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함께 연구를 하거나 그런 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 특히 저는 이제 심리학과 교수님들한테 약간 이런 방법론적인 측면 뭐 설문이라든지 서베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관심이 많아서 나중에 좀 조언도 많이 구해보고 싶고 학생들 중에서도 혹시 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랑 토론도 하고 뭐 RA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참여하셔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연구에 어떤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이나 뭐 코멘트 주실 것이 있으면은 네, 편안하게 어떤 직관적인 질문도 괜찮고 어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핵무기 마이크를 써주세요. 예. 아무튼 내용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실적인 정치에서 이제 핵무기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좀 생겼는데 최근에 그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좀 도입하겠다 좀 약간 이슈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핵무기 도입의 우리나라의 맥락상 국제 관계 쪽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맥락에서 지금 핵무기 도입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변수 중에서 이게 어떻게 그런 레이텐트 베리어블 안에 어떻게 이게 국제적인 관계에서의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뭐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런 모델 그 국제 관계를 어떻게 레이텐트 베리어블이 그거를 잡을 수가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갑자기 우리나라 맥락에서 질문이 네,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이신 것 같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 핵무기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핵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제 동료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국제정치학에서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이 사실은 서베이, 여론조사 그리고 혹은 실험, 익스페리먼트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봤을 때는 이게 일종의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좀 트렌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시기적으로 잡아내기 위해서 요거를 사용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한국의 어떤 그런 것도 잡아내려고 하면은
사실은 저희가 좀 되게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엔 보팅에 그러니까 유엔에 가서 핵무기 뭐 결의안이라든지 혹은 반핵 뭐 지역 회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안보 대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데서 얼마나 자주 혹은 강한 강도로 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지 불사용을 하겠다 혹은 우리는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 핵무기에 지금 그 민간에 사용하고 있는 핵 기술을 핵무기로 전환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얼마나 드러내놓고 많은 숫자로 이걸 발언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 나라별로 혹은 지역별로 카운팅을 해서 그것을 일종의 하나의 어떤 지표로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핵무기 터부를 가지고 있는 정도가 높아진다. 물론 그것만으로 싱글 그 인디케이터 하나의 어떤 그 인디케이터로만 짚어내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한 20개 정도의 어떤 그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20개 정도의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의 어떤 하나의 어떤 지표로서 그 국제 사회에서가 실제로 그 국가가 핵을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행동을 직접적으로 스피치라든지 혹은 행동이라든지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를 유엔 보팅 혹은 국제 무대에서 공표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대중에게 공표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이거를 좀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이렇게 잡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요. 아마 학생들이 제일 관심 있는 질문이기도 할 것 같아서 이쪽 분야 연구를 하시니까 연구 그 자체보다도 결국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우리 남한이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개발을 하는 쪽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지 아니면 계속 비핵 노선을 계속 가져가고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있는 것이 나을 건지 국제정치학자로서 본인의 그 의견이랄까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이 대한민국에 핵을 가지고 있는 한반도에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어느 국가죠? 남한입니까? 북한입니까? 북한이죠. 그런데 제 연구의 어떤 이 임피리컬한 측면에서만 본다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북한이 우리를 도발을 하더라도 오물풍선을 보내고 혹은 막 목함 지뢰를 막 폭발시키고 여러 가지 뭐 서해 그런 연평도 뭐 포격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결국에 북한에게 강력하게 보복을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의 연구에 따르면 사실 이게 들어맞는 거죠. 왜?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남한이 북한에 보복을 못하는 거.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분쟁을 어떻게 보면 억제를 하는 거고 미군이 폭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연구가 맞는데 그런데 만약에 한국이 핵을 가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핵 이렇게 대쌍 구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그러면 저강도 분쟁을 둘 다 핵을 가지고 있을 때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이 연구에서는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사실은 불확실성이 다 커지는 거죠. 물론 전면 전쟁은 확실히 맞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국군을 걸고 모든 병력이 총동원돼서 몇백만 명의 사상자가 나는 그런 전면 전쟁을 막는데 저강도 분쟁은 막을 수 있다는 게 저희 이 통계 연구에서는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과연 남한이 핵을 가졌을 때 그래 전면 전쟁을 막을 수 있으니까 남한이 핵을 가져야 돼. 그래서 북한과 핵을 대칭하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돼. 이것은 그런 논리를 펼칠 수 있지만 그 대신에 어떤 일종의 우리가 불확실한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저강도 분쟁은 끊임없이 더 생길 수 있는 거죠. 왜? 북한도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위까지는 마음 놓고 이 북한을 때리거나 북한이 우리를 때려도 우리는 전쟁으로 전면 전쟁으로 안 가기 때문에 그런 식의 도발은 계속 그러니까 일종의 이스라엘 하마스처럼 뭔가 그런 식의 계속 저강도 분쟁은 오히려 일상화가 되어버리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쨌든 핵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한테 일종의 좀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계속 저강도 분쟁에서의 어떤 이것을 위협을 안고 우리가 핵을 가져갈 것이냐 혹은 전면 전쟁은 확실히 막을 수 있겠지만 저강도 분쟁을 그럼 있는 그런 식의 어떤 불확실성으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없는 상태로 지금 상태로 가져갈 것이냐 이렇게 좀 묻는다면
사실 요거에 있어서도 좀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아직까지는 이 확장 억제라고 하죠.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해구산을 확실히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핵을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어떤 핵 역량, 일종의 누클리어 레이턴스라고 하는데,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6개월, 1년 안에 핵으로 바로 이렇게 무기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어떤 완전고리 플랜 B, C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대놓고 핵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어서 얘기를 하려면 마이크요. 어차피 북한의 핵이라는 게 한반도에서 쓰자고 만들어 놓은 거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한반도를 향해 핵을 쏜다 그러면 북한도 자기도 죽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핵의 문제는 솔직히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있기 때문에 남한도 핵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세계 평화의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한반도의 어떤 안정이라든지 어떤 시큐리티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선생님이 이런 인디케이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실 때 어떤 이론적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약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IR 같은 경우에는 비교 정치하고는 좀 다르게 이론적인 디벨롭먼트가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인디케이터들을 디벨롭 시키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일종의 어떤 그런 인디케이터들이 각각의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쓸만하니까 혹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뭐 아까 전에 쿠프루핑은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이 만약에 핵 터부에 관한 이제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그것은 어떤 이론적인 그런 거 있냐, 약간 일종의 직관적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누클리어 암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핵무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통제하겠다, 이런 컨트롤이라고 하는 협약 같은 게 또 지역 협약도 있고 국제 협약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컨트롤하는 협약에 이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참여하고 있다면 그건 일종의 내가 핵을 가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훨씬 더 보여주는 거죠. 근데 심지어 이런 누클리어 암스 컨트롤에 어떤 국가들은 되게 약간 애매하게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어요. 그 언젠가는 내가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마음속에 어떤 그런 그 일종의 흑심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런 국가들은 내가 굳이 이런 국제 협약에 들어가서 나의 행동을 나중에 제약당할 수 있거나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국제적 명성을, 뭐 어떤 조약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걸 결국에는 이 국제사회, 국제 그 청중들한테 그것을 일종의 공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공표를 하는 행위를 아예 처음부터 안 하겠다 하는 국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국가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뭔가 그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터부에 대한 의식이 낮은 국가들이고, 이런 것에 되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실제적으로 투표도 하고 그런 것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터부에 대한 의식이 높은 국가들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그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에 단순히 참여하는 개수가 많냐 없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그 커버리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핵의 그 사용에 있어서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게 뭐 무기화를 하지 않겠다, 핵 물질을 다른 국가에게 수출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어떤 핵의 그런 물질을 수입도 하지 않겠다,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그런 조항들을 많이 만들수록 어떻게 보면 이런 터부에 대한 그런 게 사실 관념이 핵을 우리는 핵은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게 더 강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표를 좀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지표는 다 나와 있지 않은데 하나하나 사실은 이론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근거가 있는 거죠. 물론 약간 중복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아직 그 연구를 디벨롭을 하고 있는데, 요걸 이제 학회 같은 데서 발표를 해보면 그 지표는 내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실은 이 저희 모델의 어떤 장점은 뭐냐면은 또 그게 약간 이론적으로 안 맞으면은 한번
빼보거나 다시 넣어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다 각자 다르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추정을 해보고 그걸 비교를 그 값들을 비교를 해보고 과연 현실에 얼마나 더 잘 맞는 게 어떤 게 더 적합한지 그런 걸 또 다 추정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종의 이게 완전히 이론화를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넣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한번 넣어봐서 일종의 우리가 한번 가설을 세워보고 그걸 넣어보고 그래서 그게 최대한 현실을 많이 캐치할 수 있으면 그게 그래도 뭐 better than nothing 그러니까 없는 것보단 낫다 혹은 다른 것보단 낫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하나의 어떤 그거를 이제 탐색을 해보고 디벨롭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지표가 나타났는데 우리 것보다 더 좋은 지표를 또 어떤 사람들이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더 새로운 자료가 나타날 수도 있고 더 정교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사실 그것은 일종의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론에서 봤을 때 일종의 반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또 새롭게 우리의 지식이 또 업그레이드 되는 거니까 그건 또 우리가 어떤 지표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또 보지는 않는 거고. 아무튼 어쨌든 각각의 어떤 이 지표들은 아까 전에 암스 컨트롤에서 말했다시피 뭔가 하나하나가 다 이제 이론적 배경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제가 조금 더 이제 시간이 더 나중에 컬러키움을 한번 더 연다거나 아니면 내부 컬러키움이 있으면은 요걸 아예 전체 풀 페이퍼를 한번 해서 요것만 가지고 한번 발표를 하고 교수님들과 학생분들의 어떤 커멘트도 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아직 공부하고 있는 학부생이라 잘 모르긴 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그 쿠데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중국이나 북한, 그 미얀마나 중동 같은 국가에서는 뭐 쿠데타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행위들을 국내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막으려는 것에 반대로 외부의 자극이나 외부의 국가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해당국의 쿠데타를 촉진시킬 수도 있는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저희 한국에서도 예전에 아픈 역사가 있을 때 과연 미국의 개입이 있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되게 논쟁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다른 나라 여러 국가들을 봐도 그게 사실은 연구가 요즘에 또 최근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가 있냐면 월드 폴리틱스라고 하는 저널에 이게 나온 연구인데 이 강대국들 그러니까 세계 정치에 많이 개입을 하고 있는 미국 그다음 예전에 이제 냉전 시대 때 소련이죠. 지금은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 영국, 뭐 독일, 일본 이런 국가들이 그 국가들에게 일종의 그 보호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느냐가 이 쿠데타를 막느냐 방지하느냐 이런 걸 또 비교하는 연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연구가 또 어떤 좀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연구의 어떤 임피리컬한 결과에 따르면 소련이 후견한 국가들은 쿠데타가 오히려 많이 일어나고 미국이 후견한 국가들은 쿠데타가 조금 적게 일어나더라. 전 세계 그 데이터를 보니까 그런 식의 어떤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런 거냐? 뭐 미국은 약간 그래도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물론 미국도 독재 국가들 쿠데타를 또 옹호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약간은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자신의 어떤 국익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좀 무자비하게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쿠데타가 더 늘어난다. 이런 식의 어떤 국제 관계와 그 내부의 쿠데타의 어떤 연계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미얀마 얘기도 하셨는데 미얀마 지금 내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중국이 얼마나 개입을 할 것이냐 그리고 서방은 얼마나 개입을 할 것이냐 이것이 사실은 또 되게 중요한 주제고 중국도 그것 때문에 항상 미얀마 내전 저게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정부가 이길 것인가 반군이 이길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는 것 분야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그 저도 관심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학과 김정입니다. 저는 이제 방법론에 좀 관심이 있는데요.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expect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로 화살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security forces에서 나오는 이런 각각의 요인 뭐라고 해야 되죠? 각각의 문항이라고 해야 되나? 아이템에 대해서 기냐 아니냐 여부를 체크하게 하는 문항인 건가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코딩이 뭐 1, 0 이렇게 다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항 변수로 이렇게 다 이제 코딩이 되어 있는데 결국 이게 특정 국가의 연도에 이 항목들이 아이템이 위치할 경우에 결국에 일종의 그 쿠데타의 그 정도 레벨 오브 프루핑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일종의 이론적 방향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화살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약간 의문이 들었던 게요. 심리학에서 잠재변수라는 말을 쓸 때는 이제 심리학에 다루는 내용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속성을 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설문 문항에 응답을 할 때마다 오차 당연히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문항 같은 경우에는 오차라는 존재가 없는 거로 보이는데 이거를 컴포짓이라 그러니까 합성 변수라고 안 보고 잠재 변수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혹시 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물론 그 오차라는 거의 존재를 사실은 좀 인정합니다. 이게 결국엔 observation 데이터지 않습니까? 근데 연구자의 어떤 그 우리의 어떤 연구자에 의해서 이게 컬렉트가 되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물론 이게 뭐 국가들이 응답을 한 건 아닙니다. 응답을 한 건 아니지만 국가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연구자들이 어떤 문헌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한 건데 결국에 어떤 데이터든지 결국에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고 uncertainty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종의 그게 보면은 일종의 여기에 이제 그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컨피던스 인터벌을 통해서 사실은 이 에스티메이션 하는 프로세스 와중에 이거를 일종의 uncertainty가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사실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뭐 오류가 없는 뭐 아주 일관되게 그것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또 보지는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사실은 조금 이제 심리학과 교수님들한테 더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저희 이게 정치학과에서는 저도 사실 어떻게 좀 어플라이드한 그런 상태고 이거를 뭐 완전히 방법론적으로 공부한 건 아닌데 보통은 레이턴트 베리어블 어프로치 하면서 그냥 옵저베이션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를 이제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다 이렇게 그냥 그 간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심리학과 교수님들이 봤을 때는 그게 과연 적합한 컴포짓 인디케이터가 아니고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맞는 거냐 이렇게 또 의문을 제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뭐랄까 저희는 항상 뭔가 경제학 것도 끌어다 쓰고 심리학 것도 끌어다 쓰고 좀 되게 이렇게 많이 끌어다 쓰는데 약간 이게 맞게 쓰는 건지 사실 저도 이렇게 미국에서 그냥 하면서 이렇게 당연히 이게 일종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컨셉츄레이션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조금 안 들어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구조 방정식 모형 같은 걸 쓸 때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근데 그거랑 약간 비슷한데 다른 것 중에 PLS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 컴포짓으로 보고 구조 모형을 보는 그런 방식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SEM 혹은 레이턴트 베리어블 이런 개념보다는 차라리 PLS 쪽으로 트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보면서 또 궁금했던 게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 어프로치라는 이 용어가 지금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건지 아니면 약간은 부유하는 상태인 건지 이것도 약간 궁금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PLS는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턴트라고 하는 게 사실 제가 봤을 때도 미국 학계에서도 약간 뭔가 이렇게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단지 그래 심리학에서 혹은 뭐 문항 반응 이론에서 그런 식으로 하더라 설문조사를 해서 일종의 뭐 심리학적인 그런 거 그리고 성적에 관해서 이런 걸 보통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써봤더니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가 항상 뭔가 옵저베이션 데이터 싱글 인디케이터로 잡으면 그게 뭔가 이론에 안 맞아 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일종의 다 불확실성으로 보고 이거를 여러 측면을 이렇게 다 캡처를 하는데 그거를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다 본다 이렇게 보는 건데 사실 그게 아직까지 저희도 조금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막 갖다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제가 대가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저희도 방법론 패널들이 물론 저도 이 그 페이퍼를 방법론 전문 저널에 내긴 했는데 뭔가 제 것도 별로 그렇게까지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는데 여기 채택이 된 거 보면 리뷰어들도 그렇게까지 막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레이턴트 베리어걸 많은 컨셉을 다 그런 식으로 잡고 있으니까 아 코프루핑도 그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겠구나. 약간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한 것 같은데 조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또 심도 있게 한번 나중에 한번 얘기도 더 나눠보고 저도 이게 학부생인데 그 연구에 관한 질문보다는 현재 상황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북한이 지금 현재 핵을 고기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건 명확한 사실이고 어떤 뭔가 협상을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도발이 벌어졌을 때도 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한 예를 들어 북방을 즉시 강력히까지 대응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뿐이지 그렇게 대응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까 질문 들어왔을 때 결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가 그 가장 그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미국 대선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계속 어떤 편익을 국익을 더 중시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확장 억제의 어떤 보장성이 항상 미국이 보장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미국은 항상 민주당 공화당 가리된 확장 억제 해부산을 보장해 왔는데 그 트럼프라는 어떤 인물 어떤 지도자 하나 때문에 이게 그 확장 억제가 깨질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깨진다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나가야 되는지 조금 궁금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모르겠고, 의견이 네 의견을 궁금하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해리슨이 이길 것 같거든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다른 미국 정치 공부하시는 분들은 not sure.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저도 너무 그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잘 모르겠고 뭐 미사일 이런 걸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참 진짜 되게 아주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핵을 그러니까 저희가 잠재적인 어떤 능력 핵으로 만약 결심을 하면은 핵 실험만 하지 않았다 뿐이지 사실 저희는 거의 핵으로 빨리 갈 수 있다. 심지어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예전에 은퇴하셨던 서울대 핵공학과 교수님들 그 교수님 서균열 교수님인가? 그분 말로는 뭐 4개월 정도면은 핵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또 많은 분들이 그거 아니다. 사실은 더 많이 걸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핵을 만약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것에 의해 따르는 우리 국제 제재라든지 우리 한국의 어떤 레퓨테이션의 어떤 상실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이런 걸 해서 수출 수입으로 먹고 사는데 제재가 만약에 들어왔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도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좀 사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이제 저도 잘 사실은 큰 그렇게 클리어한 답변을 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네, 그러면 여기서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